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서. 요즘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한때는 그 이재용 회장님께서 설명할 시간 없어, 좋다 이거 하다가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행사가 GTC 2016이 있습니다. 지금 예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엔 새로운 칩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칩들을 한번 또 얘기를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버려요. 이게 기회다, 빡! 돈 됐다, 빡!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변동성 따라서 언제든지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산다 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늘려가자는 관점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역대 최대 폭락 이후에 하루 만에 매수 사이클 발동했었고, 이제 하수 폭락, 목요일 폭등, 금요일은 보화, 오늘 월요일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딱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일단 3시 반은 지났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참 숨이 찹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뭐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다 이제 중동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쟁 전문가, 이렇게 된 상황들인데, 그걸 떠나서 시장을 보게 되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월봉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연봉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때 2000 한 중반 때 있다가 그럼 지수가 6천까지.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2.5배가 올랐습니다. 2.5배면은 지수가 그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치게 되면은 솔직히 올라오면서도 좀 올라올 때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주식은 그냥 이렇게 좋을 때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뭐 레버리지 신용 뭐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아침만 일어나면 돈 복사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아주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2월 말까지. 예. 그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도 트럼프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작은 뉴스에도 휘청일 수밖에 없죠. 조정을 제대로 받고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게 한꺼번에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핵심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더 커지고 또 예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사이드카가 많이 나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 벌써 지금 3월달 들어서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이게 거의 흔들리는 진폭들이 과거에 뭐 2천선 3천선이 아니라 6천선에서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없이 느끼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올랐던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털고 간다. 그러면 그나마 그림은 그려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어쨌든 5,251로 오늘 이제 종가는 마감을 했는데 이게 밑으로 향하는 걸까요? 위로 이제 조금 그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일까요? 이게 뭐 이란 사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는 외풍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이란 사태일 거고 또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면 딱 이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 두 번째는 환율. 예,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좀 요동을 치는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 두 가지 제가 핵심 여쭤보고 이란 전제 여파로 유가가 오늘 100달러 돌파해가지고 사실 증시에 이렇게 여러분 저도 한국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 들어가 있는데 제 자산에 박살이 나 있는데 고유가가 실물 경제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과 유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는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변동이 너무 큰 하나의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이나 아니면 또 꾸준하게 추세를 갖춰가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유가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어떤 심리적인 게 너무 많이 작용합니다. 거기다가 또 투기적인 수요가 같이 가세가 아주 잘 되는 쪽이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한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78달러 때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왜냐면 그때가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었을 때 그때 가장 간번에 쭉 올라갔다가 몇 번 좀 잠깐 멈칫했다가 빠졌던 상황들이고 이번에는 그를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가에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파들이 이렇게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쪽들. 그러니까 중동 쪽을 다 꽉 틀어 막히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주변 국가까지 공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도 잘 못 되고 배들이 또 있는 저장소에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배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틀어 막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유가가 올라가서 아마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20달러 때까지는 장중에 좀 들어갔다가 지금 오후장에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전략 방출률을 일본도 그렇고 G7도 방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숨이 트이나 싶어서 110달러 때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돌아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변화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핵심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있을 거고요.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는 과정 쪽에서 이 이어지는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뭐 전쟁이나 공습이 들어가는 이런 관점 쪽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다 미국의 의도가 있건 뭐가 있건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될 거는 조금 이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첫 번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패권이라고 봐야겠죠. 종교 문제는 여기가 이스라엘이 결부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결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까지 봤었을 때 트럼프 정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딱 마음 맞고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트럼프 정권 다음에는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국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문제가 얽혀지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막 격돌되는 과정 쪽에서 예, 그래서 종교 문제로 얘기하게 되면 또 복잡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무슨 순위파 시아파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채널 돌아갑니다. 예, 끝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게 중동의 맹주로 이스라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쪽들을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에너지 패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미국이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쪽을 어느 정도 좀 터치를 하는데 명분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거는 중국과의 견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들로 봤었을 때 값싸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를 싸게 들어왔고 베네수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싸게 들어왔고 이란 쪽과 같이 모종의 협의를 통해서 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너희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 쪽에서 유가 누가 처리할 수 있니? 내가 해줘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베네수엘라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왔죠. 이란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중국 입장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싸게 들어왔던 원유가 들어올 구석이 별로 없어지죠. 러시아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중국이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원유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한테도 이걸 다 틀어막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유 세계 최대 생산국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한테는 미국 쪽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살만하다, 우리 계속 뽑아내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줄 서시오. 예. 우리 원유와 LNG를 사갈 수 있는 국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재편되는 과정.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패권들을 에너지 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인정한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게 가게 되면 미국은 어차피 물가 상승 압력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패권을 잡을 때까지 잡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쯤에서 결론이 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3월 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중을 합니다.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딜을 보겠죠. 너희가 이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국가들은 다 끝났다. 우리 거 사가라.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은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다 틀어막은 상황 쪽에서 미국이 한 발 앞선 패권, 에너지 패권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정도쯤엔 격하게 나왔다가 출구 전략 비슷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동 정세의 분석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유가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이런 메가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가 $150 가면 $100 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150 가면 주가는 더 밑으로 가겠죠. 근데 $150 갈 수는 있습니다. 갔다가 한번 딱 찍고 내려오게 되면 괜찮아요. 그건요. 갔다가 영구적으로 $100 이상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가 저희 주가 충격이 가장 큰 거지. 그렇죠. 갔다가 찍고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큰.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항상 원자재 쪽에서는 지르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좀 세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야 좀 부각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로드도 좀 더 많아지고 그 PDF 다운로드 받는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게 되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었을 때 그러면 최근에 나왔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동향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러우 전쟁 아직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기화돼도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때 $120대 정도까지 찍고 살짝 죽었다가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역적 리스크가 가장 심하게 나오고 와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높지 항구적으로 연결은 안 된다. 이 상황 쪽에서 또 공급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쪽에서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신났죠 지금. 쉐일 오일 경제성이 있어? 라고 했던 것까지 막 쭉쭉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급은 의외로 여기저기서 대기했던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동만 틀어막혔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심각한 쪽으로 보는데 또 지나고 나게 되면 항상 그랬더라고요. 무슨 뭐 지적적 리스크 나올 때마다 뭐 3차 세계대전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리스크의 가장 큰 핵심은 항상 발생하고 1, 2주 안에 가장 크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기다 또 중동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가가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거 다 수입하다 보면은 또 경각심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유 수입이 앞으로 커질 텐데 그러면 그 비싼 거 들여와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그럼 환율도 같이 튀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시장에 부정적인 관점이 큰데 또 지나고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했던 지역적 리스크가 한 1, 2주 정도 끝나고 나게 되면 약간 둔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유가도 그렇고
俄전쟁은 지금까지 들어오는데 유가는 벌써 쭉 밀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한국 경제 망할 것 같고 또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들만 보시게 되면 네. 주식 다 파실 겁니다. 아마 다 팔고 아유 더 떨어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 증시도 이번에 올라왔던 게 가장 큰 특징이 실적 기반을 배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시 제가 할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 과정들이 좀 험난해서 그렇죠. 그런 쪽들을 너무 유가나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또 뭐 CNN 틀어놓고 이것도 특히 실시간으로 뭐 바라보는 이제 전쟁 관련된 뉴스 바라보면서 보고 있으면은 네. 주식 못합니다.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해서 못합니다. 그렇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 지금 유가나 전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동향들이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겠느냐? 물론 비용들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운 운임도 뛰고 거기다가 에너지 비용도 뛰다 보니까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는데 네.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걸 반영한 주가다 쪽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환율은요. 환율이 1,500 육박했던데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소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은 약간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네. 올해까지는 쭉 그래도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네. 한국 쪽이나 아시아 시장 쪽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미국 쪽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굳이 뭐 미국에 투자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셌었고 네. 거기다가 IT 쪽 그리고 또 AI를 필두로 해서 나왔을 때 인프라를 가져가는 쪽에 기반이 되는 쪽들은 하드웨어 쪽은 아시아 쪽이 강국이다. 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딱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되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달러도 강세로 가고요. 안 되겠다. 예,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쪽은 그래도 미국이 아닐까라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쪽에서 펀드 쪽에서 대량 유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유출된 국가가 그러면 한국이냐?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오히려 지역적 리스크가 여기서 만약 확대돼서 중국이 또 양안 쪽에 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네. 그럼 대만을 더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 유출이 나왔던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은 대만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만은 그래도 좀 버텨요. 한국만 이렇게 난리를 친다라는 얘기는 그보다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나 또 ETF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면서 심리가 확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정도로 봐야겠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당연히 네. 아까 유가와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1,500원을 안착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부담감 때문에 시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착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네, 물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환율이 약세로 극하게 가고 외국인들도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에 대해서 주가가 저점일 때 오히려 희망은 그런 데서 자라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안착보다는 시도는 할 수 있다.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주 한국 증시 낙폭과 이제 이런 것들 유독 컸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 사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명분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작년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2026년 들어서 여기서부터 두 달 동안에 거의 48% 올랐습니다. 48% 올랐던 지수입니다. 이거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보고 올해 한 6월쯤 된 줄 알았어요. 한 해 동안 되게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오른 숫자야? 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오른 거죠. 그거를 지금 3월달 시작한 지 뭐 열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0%가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뭐야? 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상대적으로 거의 패닉 상태가 들어오는 게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조정 없이 막 올라가는 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조정 받을 때 받고 그 다음에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고 하는 게 했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큰 폭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만이랑 그거 말씀하신 일본 지수 볼 수 있나요? 야, 일본 지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호에서 좀 안 좋게 느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일본 증시가 사실 지난주에 뭐 빠지긴 했어도 한국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유독 아시아에서 한국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보니까 대만 마이너스 4%, 일본 마이너스 4%, 나스닥도 뭐 새벽에 마감한 게 마이너스 1.5%, S&P 500도 마이너스 1.3%, 한국도 빠진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국만 빠진 게 한국에서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 이게 많이 오를 만큼 또 사람들이 이 패닉셀이 좀 개인들이 많이 몰려왔다 패닉셀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유독 좀 발작스러운 반응이었다였는데 오늘은 일본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유독 발작을 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일본과 대만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딱 그거죠. 유가가 올랐을 때 가장 취약한 국가를 찾는다 그러면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물론 음으로 양으로 원유를 케어할 수 있는 데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량 나지도 않고 있는데 수입해다가 그걸 가지고 화학 제품들로 만들어 가서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쪽이 그래도 5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 큰 금액들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급 자체가 제대로 공급망이 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네. 이쪽으로 봤었을 때 그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일단 달러 쪽으로 다시 미국 쪽으로 회귀되는 관점들의 관심이 높아질 텐데 거기서 좀 회피하는 자금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일본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개월 동안에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조금 더 압축해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지금 최근 한 202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었을 때 약 지수가 한 2배 올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4년 동안 2배 올랐습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동안 2.5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압박들, 헉헉대는 모습들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미국 시장도 영향은 좀 받겠죠.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태를 아마 이제 출구 전략이나 어느 정도 단기 관점 쪽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국면들이나 그런 의도들이 좀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하게 에너지 패권이 아니라 종교 문제까지 결부돼서 보게 되면 이란 입장으로는 이거 지금 질질 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안 좋은 여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좀 유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여기 돈 쓰는 거 봐라 이게 얼마냐. 그리고 또 지금 지지율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낮죠. 그런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를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를 대변하는 유가는 한번 반응했다가 안정세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한국금 증시 수급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이랑 기관, 외국인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 다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오는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1월 달부터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외국인들은 40조 팔았네요. 40조 팔고 개인들이 한 30조 사고 나머지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데 일단 금융투자 쪽이 또 15조 샀지 않습니까? 이거는 ETF나 펀드 쪽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심리가 반영돼서 ETF를 또 매수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게 맞겠죠. 그럼 최근 지난주부터만 반영하면요. 폭락 이후 사태를 반영하면 지난주 화요일부터가 폭락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3월달 들어서 그 월요일부터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아직까지 동참 못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개인 중심으로 사고 예, 매수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여기 질문을 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최근에 뭐 3조 넘게 매수하면 지수를 지탱하려고 했는데 이런 개인분들의 저점 매수 전략은 통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점 매수를 잘 해놓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니까 또 털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시장이 급변했었을 때 저점 매수는 저희가 잘해요.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야지. 근데 사는 과정 쪽에서 잠깐만 좀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팔까 싶어서 팔게 되면 그때도 다시 스위칭이 나오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땐 이번이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저점 매수는 잘합니다. 끌고 가는 걸 좀 약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추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삼성전자 100을 갖고 있었어요. 100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서 2달 안에 막 150이 돼 있다. 그러면 가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50까지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100 이상으로 들어갔던 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익 덜어내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개인은 나는 좋게 보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매수가 좀 같이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거는 지금 개인들이 샀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저점 때는 저희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요. 근데 그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턴에서 이렇게 쭉 움직였었을 때 항상 보게 되면 중간중간마다 들어갔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 6만 원대 잘 샀어. 근데 지난번 고점이 9만 원인 것 같아서 9만 원에 팔았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13만 원, 15만 원 다 팔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상황 쪽에서 다시 빠지다 보니까 싸 보이는 거죠.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추세를 유지할 정도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 자산을 분류하는 계기는 뭘까요?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대차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글로벌 IB들이 리포트 나올 때 보게 되면 현대차의 관세 충격과 실적 얘기를 먼저 보고 올해 실적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덜어내는 과정들이죠. 많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덜어냅니다. 워낙 갖고 있던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갖고 있는 비중을 보게 되면 33%대 있다가 39%대까지 갔었던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커져버려요. 그러면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이번에 많이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물론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덜어내려고 하는 한국 쪽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매도는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패시브와 액티브는 또 다른 얘기들이죠. 지수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쪽들은 계속 여전히 한국 시장 좋게 봐 라고
라고 하게 되면 매수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정리될 것들은 나가고 하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 보일 수는 있겠는데 수급 자체적으로만 시장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참고용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구나. 근데 저희가 이럴 때 많이 얘기한 얘기가 지금 사게 되면은 꼭지차죠. 저희가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팔고 나가고 우리가 사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슈로만 보기에는 좀 아직 체력들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지금 V자 반등보다 더 낮은 바닥을 한 번 더 하긴 하는 더블자형 바닥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분들 지금 어쨌든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싸다 볼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사야 할지 뭐 섹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상대적으로 싼 것보다 최근에 좀 밀렸다고 봐야겠죠.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한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지난번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이 물론 그렇다고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조정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오는 물량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그때는 불러도 잘 안 나가는 매매해야 되는데 뭐 갖고 이것저것 매매하고 그러면 뭘 사도 잘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 자고 일어나면 흔히 말하는 돈 복사가 된다고 하는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에 돈 많이 벌어도 돼? 라는 생각이 막 보기 시작하면서 모임 나가면 다들 자기가 산대요. 네. 그래서 그래라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약속도 안 잡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은 일단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기분 좋다가 한 2주 만에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판다고 하는 건 일단 매도는 아니다.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팔 거였으면 첫날 팔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됐어요. 제가 올라갈 때 이런 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조정 없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럴 때는 현금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좀 적정 비중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또 조정 들어오게 되면 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댓글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이런 강한 장에서 무슨 현금이냐? 너 주식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러면서 이럴 때 극대로 수익화를 끌어나가야 그게 국장의 면모지라고 하는 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럴 때는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현금이 올라갈 때마다 좀 챙겨놨던 현금이 지금은 아주 빛을 발할 때죠. 이런 때 남은 현금 같은 경우 이렇게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사져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섭죠. 근데 이럴 때 싸게 나올 때 사야지 그러면 언제 또 다시 올라가서 뭐 6천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됐다. 지금이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관리나 주식 대응은 좋을 때는 좀 챙겨놔서 좀 이럴 때는 약간 좀 챙겨놓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놔뒀다가 이럴 때 급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들어와서 또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적어도 한 5,800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갭이 강하게 나왔던 쪽이죠. 그래서 적어도 5,500, 5,800 이 정도쯤 들어갔었을 때 그때 급하게 들어갔던 것도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닌 거는 그냥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있고 현금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때 5,000선 초반부터 물론 유가의 동향에 따라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를 패닉에 빠져서 지금이라도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다 더 가고 싶은데 뭐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반도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뀐 건 없죠. 네, 반도체.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선도 많이 위상이 올라갈 것 같고 조방원전 방사는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건 패스. 방사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전력설비, 금융 쪽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증권 쪽이요. 이런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요 메리트가 빠르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늘려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는 조방 원전에서 방응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빠지고 반도체, 증권, 전력설비 이쪽에서 주식을 사 모아가야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 축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거, K자 붙어서 뭔가 성과 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쪽들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추이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 들어서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또 코스피 목표치를 7,000으로 상향했던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이런 낙관이 가능한 근거랑 증시 말씀하신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지표나 근거는 뭘까요? 네,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은 지들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맨날 리포트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HSBC 그리고 또 이번에 CLSA, JP모간 모두 다 나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 보게 되면 맞아요. 다 올립니다. 다 올리고 그리고 팔아. 그리고 그렇게 좋다는데 왜 팔아 지들은? 또 지들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리서치 쪽과 리서치로 큰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쪽과 막상 자금을 운영하는 쪽들은 괴리가 있습니다. 뭐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당장은 한국물을 줄여야 된다는 쪽에 어떤 결론이 나왔게 되면 당연히 줄이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근데 줄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 저거 언젠가 안정받으면 다시 사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퀀트 모델이 또 발달돼 있다 보니까 수치화돼서 비중 딱딱 만들어낸 거에서 그 이상으로 간다? 기계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나왔던 리포트 내용들의 한국에 대한 전망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한국의 EPS죠. 실적에 대한 성장이 EPS 상승이 실적이 증가되는 요율을 80% 정도 봤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나갈 걸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80% 성장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리포트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0%까지 성장할 걸로 봅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강한 역할이 좀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국 다른 거 없습니다. EPS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오히려 외풍 때문에 흔들렸다. 그게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로 바라보시고 당장 에이 외국도 안 사는데 뭐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에 따라서 걱정되거나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그 반도체 사이클과 업황들이 크게 이탈하냐 안 하냐만 그 흐름만 보시게 돼도 네.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폭락장이나 지정학적 위기 사례를 볼 때 뭐 충격 이후 지수 회복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이나 네. 아니면 2008년 코로나19 당시나 2008년 금융위기에 비교한다면 이번 위기만의 네. 특징 같은 건 뭐 있을까요? 네, 그 보통 보면은 저희가 고점을 찍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네. 고점에서 빠르게 주가가 쫙 하락하는 경우 장기간에 보통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네. 일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못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쪽에서 그럴 정도까지 뭐 과거에 나왔던 큰 이벤트와 함께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것과 지금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EPS가 끌고 가는 실적이 성장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AI가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뭐 노이즈는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빅테크 기업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캐펙스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기조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긴 힘든 상황들이겠죠. 네. 그랬으면 그들마저도 폭락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마저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빠지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이 반도체 쪽도 고점이겠다. 그게 AI 버블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인정해서 빨리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여기서 내가 돈을 덜 쓰는 게 문제고 내가 패권을 못 차지해서 뒤처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한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기에 반열에 못 들을 줄 알았었는데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웬걸? 저희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없어서 안 될 것들로 보고 있는 약간 하나의 중요한 산업재 쪽의 역할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이번에 생각보다 길고 확장되는 과정들에 나와서 이익이 크게 변하는 모습들이 과거에는 2년 반 사이클 빠지고 2년 반 사이클 빠진 게 아니라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 거기에 몰입돼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코드 다 외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빠졌느냐. 많이 빠졌네요. 예. 뭐 막판에 좀 올린 건가요? 살짝 돌렸습니다. 아마 돌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팽태를 봐서는 지금 아시아 쪽에 조금 좀 노이즈가 나오고 좀 줄여야겠는데 그러면 뭘 먼저 줄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줄입니다. 시가총액 1, 2위다 보니까. 그래서 더 타격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요즘 보게 되면 이거보다 뭐 코스닥이 조금 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또 조선은 오늘 또 강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실적 전망치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실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연간 전망치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빠르게 올라와서 2025년도 180조, 2026년도 올해가 180조 예상이 나올 것 같고 작년도 그래도 돌아섰다고 해서 43조가 나왔고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가 나오는데 지금 글로벌 IB 쪽에서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상향하고 있죠. 네. 다음 달 실적 나오죠. 나오죠. 이제 4월 초면 나오겠죠. 네. 근데 10일 날 나오는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약 한 20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게 되면 좀 요즘 빠져서 한 1100조, 1000조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쭉 유사으로 갔다가 한 1300조까지 갔다가 지금 1100조, 1000조 정도쯤까지 네.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한 기업이 영업이익이 200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1000조다.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싼 거죠. 싼 거죠.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국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00조 가야 돼요. 원래 200조 나오는데 그렇죠. 2,000조 가도 무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미국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안을 해준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다는 그래, 한국에 뭐 볼 것도 없는 그런 시장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200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대비해서 보게 되면 PR 따지게 되면 5배밖에 안 되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50조, 300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었을 때 그러면 성장도 계속 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시총이 1,000조다. 비싼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그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접근한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22만 원 막 갔던 게 그거를 반영하면서 움직였는데 외풍에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아마 요 정도 지난번 나왔던 이런 자리들 있죠. 17만 원대 밑에 정도 지난번 올라갔던 고점들이 이제 지지권을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슬쩍 남들은 뭐가 어떻다 저렇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할 때 돈 있으면 슬쩍 사놓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보면 그리고 또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시총의 36%가 지금 반도체 편중된 구조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대만의 시총에서 TSMC 다 아시죠? TSMC 거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회사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42%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대만 증시는 거의 TSMC 국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크고 거기서 각광받고 하게 되면 40% 이상 넘어가도 누가 모를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좌지우지하고 자금력이나 그에 따라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시장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좌에서 지수와 같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전혀 또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늘려놓으세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내 계좌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홍콩의 증권사 CLSA에서 급락장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일 때문일 텐데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요. 이게 정말 정제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긴다.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긴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그게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서. 요즘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때는 그 이재용 회장님께서 어서 타.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 이거 하다가 요즘에는 일용직 분들 태우고 이렇게 좀 수염도 나셔가지고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렇게 바뀌셨더라고요. 주가에 따라서 그게 마인드가 바뀝니다. 근데 그게 나중엔 또다시 뭔가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왜 그걸 보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아마 회담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 가게 되면은 또 큰 연례 행사 중에 엔비디아의 행사가 GTC 2016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칩에 대해서 뭔가 좀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칩들을 한번 또 얘기를 하겠다. 쪽이고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버려요.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갔을 때 2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갖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봇에 대한 엔비디아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로봇주 그때 2년 전에 로봇주 샀었으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 과정들을 충분히 봤겠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때 2년 전에 만약에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를 만약에 샀었다 그러면 2년 전이 주가가 여기입니다. 15만 원대입니다. 한 1억만 샀으면 지금 7억 10억을 샀으면 70억 은퇴. 그게 트렌드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구루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AI를 끌고 가는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엔비디아가 하는 얘기가 딱 그걸 겁니다. 지금 상황 쪽에서 뭘 후퇴를 하거나 AI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KV 캐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게 뭘 얘기하냐면 들어가는 토큰들이 훨씬 더 활성화돼서 나오는 과정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지금 AI에서 꽂히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메모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약간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런 쪽에서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바뀔 겁니다. 그쯤 가게 되면. 자, 그리고 또 공급망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메모리 안전 재고 확보 기조를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이 반도체 기업에 기회가 되는 부분도 현재까지는 기회가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가 보고 있으면 그렇죠.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나요, 진짜? 이게 악재 속에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이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중국은
또 공장 일을 해 라고 했었는데 중국이 많이 컸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튀어나오면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푸시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너희들 필요한 것 중에 히토리 이런 거 뭐 너희네 필요하지? 우리가 다 통제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발끈하고 그러면서 격돌이 나오는 과정들이죠.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AI가 이렇게 가속도가 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산업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특성이 돈만 있다고. 그리고 또 돈만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1, 2년 안에 뚝뚝뚝 만들어서 우리도 메모리 이렇게 쭉쭉 뽑아낸다. 어렵습니다, 그게. 그랬으면 중국이 벌써부터 했겠죠. 근데 중국이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람들 빼가서 돈 투여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경험과 자본 지박이 같이 맞추면서 시간이 필요한 산업들인데 이게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못 따라요. 근데 언젠가는 많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갖춰진 산업 쪽에서 가장 지금 당장 AI를 위해서 레벨업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산업들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급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HBM4를 다음 베라 루빈 시리즈로 들어갈 때 HBM4를 이제 탑재를 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못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냥 아주 그냥 서브용 이런 쪽으로 취급하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담당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밸류체인 안에서 그리고 또 공급망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되는 시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도 TSMC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입맛을 계속 또 노리고 있고 미국도 역시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위상은 아직까지는 크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삼성전자의 범용 디램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기에 이 레버리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한 공포에 한 저평가 구간인가요? 아까 실적 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악수는 하시고 저평가 구간? 저평가?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저평가입니다. 네, 저평가고 이번에 1사분기 실적 나오면서 IR 나오는 내용들을 쭉 봤었을 때 생각보다 얘기하는 투는 올해 전망이나 올해 또 가이던스를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마저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을 염두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까 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보여주셨는데 합산이익 약 370조 원 전망도 나오고 지금 상향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긴 한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이제 분명히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번에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처음에는 HBM 우리가 이제 선점하려고 그쪽만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메모리가 단순한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많이 쓰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건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나올 게 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메모리 IDM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온 거를 즐기려고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우리 부족하니까 좀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이거 지금 당장 안 주면 우리 현기증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캐파를 갑자기 확 투자를 늘릴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피해 상승이 꾸준히 나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천천히 아니면 또 아직 보안 투자 쪽으로만 약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HBM보다 그냥 일반적인 디램 같은 경우가 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서요. 그런 쪽으로까지 나오는 국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HBM도 좋지만 일반 메모리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위상들이 더 메모리 업체 1위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측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차지하고 나머지 메모리까지도 같이 성과를 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국면들이겠죠. 자, 지금 SK하이닉스 차트 보고 있는데 목표 주가 154만 원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 어디까지 보시나요? 170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70만까지 나온 건가요? 대표님의 전망인가요? 예전에 혹시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김 작가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한 2년 전인가 그때 나왔을 때 앞으로 매달 요청드리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제 영광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하이닉스 주가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막 이제 15만 원대 갔다가 진짜요? 네. 그때 사러 가셨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30만 원 간다. 그랬을 때 악플이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약을 팔러 굴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근데 그때마저도 그때 아마 비슷하게 한 25만 원대쯤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좀 주춤했다가 그때 출발해서 이렇게 작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쭉 달려왔던 모습들인데 그때도 그냥 막연하게 만약에 진짜 본격적인 AI 사이클 쪽에서 하이닉스가 성과를 찾아낸다 그러면 100만 원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그랬더니 진짜 약 파는 사람 저기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현실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럼 고점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는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올해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연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예상이 150조 네 근데 한 170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조 그리고 내년 가게 되면은 양사 합산이 400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200조 이상 플러스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180조에서 200조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올해만 보겠습니다. 올해만 만약에 170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지금 시총이 600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PR 3배인가요? 네, 삼성전자보다 더 싸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파운드리랑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더 플러스 알파를 쳐준다고 하더라도 네. 실적 대비해서만 본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80만 원대, 100만 원대 그건 뗀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시총이 적어도 오늘 170조 간다 그러면 1000조 이상 가야죠. 그러면 1000조 이상 간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600조다. 그럼 적어도 2배 이상 가도 됩니다. 그럼 80만 원대에서 160만 원 가도 된다라고 하게 되는 논리로만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뭐 물론 PR이 10배를 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그 정도까지 여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 들어서 지금 그냥 실적만 본다고 하게 되면 실적 네. 체크하고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밀리면 기회가 맞겠다는 쪽으로 보고 있죠. 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30만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파운드의 가동률 회복, 6세대 HBM 주도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고 삼성전자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메모리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파운드리가 얼마나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연말쯤 가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목표가 생각보다 흑자전환 쪽으로 네. 빠르게 돌아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할 게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 AP에서 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갤럭시 S26이나 다음에 들어갈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게, AP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의 두뇌입니다. 만들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찾으할 거고, 요즘 보게 되면 TSMC가 투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아직 우리 다 못 받아줘 라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새로운 파운드리 거래처를 뚫자 라는 네. 쪽들에 삼성전자 쪽으로 의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고개를 돌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최근까지는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쪽들, 예, 거기서 또 연결을 시켜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도 AI를 할 때 필요한 쪽들을, 두뇌들을 우리 그 삼성 쪽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파운드리가 적자가 뭐 평소에 5, 6조 나오던 게 그게 이제 또 까먹을 게 없고 플러스 알파로 되고 있고, 네. 그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밸류를 또 주주가겠죠. 그런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 나오는 부분들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어디를 보신다는 거죠? 아까 하이닉스는 170만 원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글로벌 IB들의 목표가인데 저는 삼성전자는 30. 어쨌든 지금 대표님 입장은 지금 팔면 안 된다는 입장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죄송합니다. 막 지르고 갑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실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번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그냥 해피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는 삼성전자 투자하고 있는데 워낙 뭐 국민주니까 삼성전자에서 사고 있고 우선주도 있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 보통주는 2월 12일까지 사고 13일부터는 계속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폭락하는 시점에도 굉장히 많이 사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같은 회사인데 뭐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왜 하나는 계속 팔고 있고 하나는 좀 사고 있고 다른 거예요? 그게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기 배당과 함께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본주만 쭉 달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분기 배당 끝나고 나서는 약간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럼 그게 좀 처졌네 그러면 우선주를 더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때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사서 단가를 높이기 싫다 그러면 우선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또 비슷한 대체 효과가 하나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SK 스퀘어. 네, 요걸 사시면 됩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스퀘어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거기서 이 회사는 매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해서 계속 또 레버리지를 키워가겠다는 입장들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또 하이닉스 여기서 더 사게 되면 나 단가 올라가는데 고민하시게 되면 스퀘어 사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할 만한 종목들은 하나씩 더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도 한번 볼 수 있을까? 한미반도체가 대형주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급등했던데, 여기 반도체 수요가 소부장 기업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고, 한미반도체는 여기 일봉이잖아요. 일봉입니다. 잘 버티고 있네 아주. 네, 한미반도체의 특징은 일단 이제 본딩 장비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지위를 70% 이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들이 인프라 쪽과 함께 하드웨어 쪽들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리서치 같은 이런 업체들 가지고도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밸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또 HBM4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랑 원래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좀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래서 한미반도체 거를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비즈니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게 되면 손 잡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쪽과 같이 컸었는데 하이닉스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어차피 업황이 좋고 커지면서 본딩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얼마큼 또 싸게 사느냐의 패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아유 밸류가 저렇게 너무 비싸 지금 시총이 30조가 가까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익이 나와서 밸류를 떨어뜨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볼 때 좀 보수적으로 지금 실적 가지고 체크해서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점진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이익 레벨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고평가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들은 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도 흔들리게 되면 적정한 자리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같은 또 기판 생산 기업도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네, 근데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수급적으로 한때는 작년에 이때 올라올 때는 블랙록이 5% 지분 신고하면서 좀 쫙 올라왔던 거 높아요. 근데 지금은 수급이 좀 빠졌습니다. 한 1.5%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빠졌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또 이제 심텍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이쪽들은 반도체 기판 쪽에서 강자들이거든요. 강자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그 고점을 찍고 작년 11월 달에 찍고 제대로 못 넘어간다는 이유는 원자재 쪽에서 금, 은, 동, 백금 이런 전투성 물질이 높은 것들이 이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판을 들어갈 때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바라보는데 하지만 그거는 그 우려는 조금 뒤로 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캠2라든가 또 이제 GDDR7 이런 쪽으로 나오는 기판들은 앞으로 더 많이 쓸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들은 다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서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가 될겠죠. 마진은 좀 떨어졌어도 Q는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기판 쪽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같은 때 조금씩 담아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도체를 보면 또 MLCC 업황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데 삼성전기 같은 부품주가 반도체의 가파른 상승 계절 후행하면 기록적 수익성을 보여줄까요? 네, 그걸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고 네, 많이 최근에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죠. 이럴 때가 그냥 팔기 왠지, 살기 왠지는 또 지나고 나게 되면 네, 아이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큰 그림은 MLCC라고 하는 쪽에서 가장 무라타가 이제 가장 시장 점유율 큰 일본 업체죠. 이런 쪽들이 원래는 대만 업체들의 한 4, 5위권 쪽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 보니까 자기는 또 TSMC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올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무라타도 점진적으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MLCC의 P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쪽들은 서버용이나 그 한때는 또 이쪽에 전기차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보다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쪽에 MLCC는 더 가격이 높고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실적들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같은 좀 조정을 받은 시기에 3월, 6월 유망 섹터 어디로 보시면서 어떤 주식들 좀 담아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반도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다. 네, 반도체는 딱 잡고 가자 라는 쪽으로. 그래서 조금 가격 메리트 나온다 그러면 소부장까지도 같이 포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시점에선 조선 쪽들.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내 거 사가라고 하게 되면 내 거 사가는데 사갈 달구지가 좀 있어야지. 뭐 갖고 가야 될 운반 수단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LNG선이나 원유 운반선들은 다 한국밖에 못한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군함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에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낙후돼서 병사들이 되게 애먹었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예전 수준이고 낙후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력들 골든 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미국이 계속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을 해줄 수 있는 쪽들은 아직까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주자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면 일단은 LNG 쪽에 강점이 있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물론 HD 현대중공업이 방산과 그리고 또 LNG 쪽 이런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가장 무난하긴 할 겁니다. 중공업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산 쪽에 무게를 두고 내가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오션 보는 게 맞고요. 하나오션이 훨씬 더 그쪽에 관련된 쪽들은 더 맞고 그런데 오히려 그냥 LNG와 같이 좀 더 LNG 캐리어 쪽들이 더 많이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에 무게를 두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니 다 모르겠다. 하나만 사겠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그나마 무난하겠다. 이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쪽에서 조선 쪽들 보시고 네, 반도체 조선. 두 번째는 어차피 에너지 이렇게 부족 사태 원자력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항구적으로 영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원자력도 지금 시점에선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죠. 네, 이 회사도 얼마 안 빠졌네요. 잘 버티네요. 그냥 단순하게 원자력뿐만 아니라 지금 가스터빈 쪽에서도 지금 당장은 LNG 복합 화력 발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더 많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가스터빈도 지난번에 보니까 갑자기 1개, 2개 수주를 받다가 이게 너무 시장이 빨리빨리 커지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7기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스터빈 쪽도 LNG 쪽에 대해서도 성과를 낼 때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까지 왔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또 다음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근데 금융주 좋다고 하셔가지고. 금융주 쪽에서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배당 시즌이 3월달 들어가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분기별로 움직일 때 그때마다 모멘텀이 나오는 건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좀 많이 올랐어요.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근데 원래 비싼 게 더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거기다 갖고 있는 가치 스페이스X에 투자한 가치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박스권 쪽에서도 잘 지키네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니면 조금 좀 비싸지 않지만 좀 밸류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들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많이 빠져서 조금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증권주는 이번에 어차피 이거 다 끝나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지금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60조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 정도 하나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 증권에서 5곳이 1조 클럽 달성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거래 시간 확대에 맞물려 증권주를 증시 상승세의 수혜주로 보고 투자해도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증권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라고 나와서 코스닥 분리라든가 지주사 전환 등 한국 거래소의 구조 개편 등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기여할까요?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MSCI 쪽에 선진국적으로 이제 채권지수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익 레벨들이 괜찮네라고 해서 거기서 혹시나 MSCI 선진국 편입 지수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되게 되면은 한국 증시의 거래소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제 그게 더 크겠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쪽에서도 관심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그런 쪽에서 증권주도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리고 또 지수 상승이 이끈 핵심 동력으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안, 통화 완화 기대, 반도체 실적 개선 등이 꼽히는데 이 동력들이 있어서 사실 주가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이번에 정부가 신경 쓰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하나씩 제거하겠다. 의도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나왔던 자사주 매입 소각 쪽들 손봤고 다음은 주가 누르기법, 그런 쪽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화되게 되면 그것도 또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주가를 이제 올라가는데 도움을 준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견인했다기보다는 반도체 실적이 이번에 AI 사이클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쪽에서 정부의 노력이 같이 연결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정부가 그러면 이때를 약간 건전한 자본의 변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시장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려는 의도들이 많이 보여주기 위해선 정책적도 많이 또 바뀌어지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시장에 대해서는 활력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정부도 화이팅, 대한민국 증시도 화이팅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금리 측면에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뭔가 9월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당연히 영향을 끼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요즘에 블루아울이라고 또 3호 대출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대체 투자했다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고생하고 있는 쪽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떡해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게 가중되는 모습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가 이제 올라가서 거기 유지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 압력들이 바뀝니다. 근데 이번처럼 갔다가 찍고 혹시나 바람이지만 빠르게 또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걱정은 컸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바뀌는 문제겠죠. 그걸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또 출구 전략을 잘 짜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고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되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렇죠. 그 의견도 있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은 기후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다 죽어요. 그러면 유가가 오래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마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정도쯤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쭉 하고 밀려드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만큼 좀 많이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현대차나 LG전자 등이 피지컬 AI로 인해서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로봇주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현대차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차. 네. 현대차가 가장 큰 주력인 모습들, 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라는 쪽들을 최근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보여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로봇은 다른 것보다 대량 양산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쪽에 적재에 적소에 쓰이냐,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섹터 많겠죠. 뭐 디지털 트윈이니 그걸 또 트레이닝 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피지컬 AI가 중요하게 보여줄 텐데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보스턴 다이맥스를 적기에 잘 인수해서 성과를 낸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가 부상이 많이 되겠죠. 주가가 한때 또 68만 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또 50만 원대 오다 보니까 3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모습들이 컸고 얘는 약간 밸류 쪽인 측면들, 로봇 밸류가 붙다 보니까 더 등락폭이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뭐 보스턴 다이맥스 뭐 팔았나요? 아니면 뭐 더 이상 뭐 로봇 쪽 움직이지 않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여전히 언제든지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는 관심 갖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전히 현대차도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뭐 이제 뭐 얘기하게 되면 또 그렇죠. 요즘 보니까 노조 얘기 나오고 있고 예, 삼성전자도 노조 때문에 노조 얘기 나오던데요.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업 영업 활동을 하기가 뭐 발목을 완전히 잡힌다. 노조도 그러면 회사 망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는 단계라고 봐야겠지.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라고 보기는 않습니다. 건설주가 또 건설사는 뭐 원전 기업으로 재인식되고 원전 사업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코스피 상승률도 앞질렀었는데 현대건설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네. 뭐 대우건설들 같은 주가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원자력 얘기를 할 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종목들 쫙 넓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은 보셔야겠죠.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이제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원자력 쪽에서 이제 주기기 쪽에 담당을 하게 되면 완전히 밸류체인 아니죠. 밸류체인 안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EPC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즉 엔지니어링을 누가 해가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공사 누가 삽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해본 쪽들이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움직이는데 대우건설도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이 그냥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는 가장 좋다. 한쪽에서 현대건설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밸류체인 쪽에 하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기가 있으면 보조기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보조기기는 BHI입니다. 이것도 잘 안 빠져요. 이런 날에서 올라가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권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어느 정도 조정권 들어왔다 시장이 좀 묵직해진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밝은 업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주가 시정학적 리스크의 반사 수혜주로도 꼽히던데 지금 투자한 건 아니겠죠? 방산은 너무 많이 올랐죠? LG 넥슨이 왜 이렇게 많이 못 갔어? 이거 미사일이 강제한대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고 빠질 때 좀 샀다가 이번에 미리 팔았어요. 올라갈 때 첫날 요 두 번째 요때 정리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거 됐다 그 정도로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속쓰리죠. 속쓰리는데 예. 50만 원대 60만 원대 팔았더니만 오늘 아침에 90만 원 찍네요. 네. 안 가진 사람은 아쉽는데 가졌던 사람은 속쓰리죠. 이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거 저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쫓아갈 거 아니면 그냥 놔둬야죠. 그런 쪽인데 일단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튀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한국 K방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LG 넥슨이 천공투 96% 명중률 소식에 오른 주식이죠? 맞습니다. 예. 다 알고 있었는데 주가 가게 되면 나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쪽이고 아마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도 더 많이 에너지원을 다채롭게 만들다고 하다 보니까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일단 지금 주가가 그 분위기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일단은 뭔가 좀 저항을 받는 느낌이죠. 네, 그런 쪽에서 이거는 이제 하반기 때 되게 되면 한화 큐세를 중심으로 미국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유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겠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지금은 하락해서 시장의 안정을 받는다라고 되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먼저 부각받기 때문에 이쪽은 다시 눌렸을 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 특수감이 반영된 종목을 지금 사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타이밍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일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130조 원이 됐더라고요.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고 4일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62조 8천억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치. 이러한 머니무브
부부 현상 어떻게 보시고, 이런 개인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조정장에 더 큰 패닉장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돈 막 넣어서 거기서 사는 건 제가 반대하는데, 이런 쪽에서 돈 들어와서 사겠다, 이런 건 찬성입니다. 아마 김 작가님이 돈을 주셔서 132조까지 올라왔네요. 전혀. 전 이번에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에 넣을 돈이 없고 이미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서 조정을 그대로 다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뭐 또 올라갈 텐데요, 뭐. 되게 특이한 게, 돈 없어 하다가도 주가 빠지잖아요. 어디서든 증권회사 재직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나 이거 마지막 자금이야라고 하시던데, 언제 보면 주가 많이 빠지게 되면 자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주식 사죠.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기회다 생각하게 되면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현상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은 물론 이걸 통해서 신용을 이게 기회다 보니까 신용과 함께 더 레버리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고 차라리 그냥 이럴 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걸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간 건 찬성. 근데 그거는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왔다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주식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런 쪽에서 다양한 전략은 쓸 수가 있는데, 시장이 큰 틀에서 이상 없이 어느 정도 외풍따발에서 밀렸다, 이거는 저는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랑 담보 얘기 나와서 32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한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향후에 어떤 부메랑이 될 수 있을까요? 담보 비율 유지선 아래로 떨어진 계좌들이 내뱉는 반대매매 물량이 증시 하락을 또 부추길 위험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게 지금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올라갈 때 이제 계속 쓰셨던 분들은 이제 급하게 나오겠죠. 지금 고점 대비 정확하게 얼마 빠진 거죠?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아마 저점 대비해서 고점과 저점을 보게 되면 한 24%, 25% 될 겁니다. 고점이 6,347이었네요. 네, 거기서부터 5,050이었으니까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 현재 장은 어쨌든 5,251이니까 한 요거 한번 1,100 정도 빠졌네요. 예, 저가 대비하게 되면 3월달로 보게 되면은 고가 대비해서, 고가도 1% 마이너스니까 지금 저가로 따지게 되면 19%, 그러니까 약간 20% 되겠네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열흘 동안 20%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네, 단기간에 20%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급하게 들어갔던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싶어서 또 신용으로 들어온 것도 있다 보니까 잘 안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건 솔직히 변동성 클 때 신용으로 쓰는 거는 저는 그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주가가 반등한다 그러면 신용은 반드시 털어내고 현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 오늘 이야기 요약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또 3월에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3월에 투자 좋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일단은 변동성이 큰 시기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이게 기회다, 돈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변동성 따라서 언제든지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산다 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늘려가자는 관점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섹터는 아까 저희가 정리한 것처럼 그냥 일단은 반도체. 예, 첫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원자력, 금융 이런 쪽까지 확대시켜서 포트폴리오 짜놓으시게 되면은 요 상황이 끝나고 다시 시장이 제가 보기엔 5,800만 넘어가게 되면 안정권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제 그랬어? 옛날 얘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웃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잘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챙길 것 챙기고 또 살 건 사 가시면서 대가시는 게 좋겠다. 변동성을 극복하자. 화이팅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이게 이제 작년 1월이죠. 네. 1월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딱 2월달 올랐던 것만큼은 그냥 반납했던 정도. 네. 근데 1월 말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있었어도 위에 거 가리면 되게 행복한데 여기 갔다가 돌아오니까 좀 불행한 느낌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게 되면 너무 취해 있었더라고요. 네. 이번 시장에.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패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표님과 제가 웃으면서 방송한다 해서 저희가 아무런 주식에 투자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만 계좌 박살나서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박살나고 있지만 저희가 울면서 하면 더 슬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투자 멘탈 지키시면서 3월에 투자 수익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님은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